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한다. 우리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왜 민주 말살 중단하라.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곳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무슨 거룩한 순교자가 된 듯한 발언입니다.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벌의 골로 빨아들여서 정상적인 국정을 가로막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민생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장본인입니다.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도 주말에 장애 집회 나갔다 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많이 추우셨겠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목이 좀 조금 잠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 주말 장애 집회 매주 하자 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정청래 의원이 그랬던가요? 네. 뭐 어떤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당일 갔을 때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모여주셨고요. 거기서 뭐랄까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고 가슴에 뜨거운 것도 느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주중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생 업무 돌보고 다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랄까 민생 파탄 이런 것들을 알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를 계속 드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 매주 하자라는 데는 합의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합의된 상황은 아니다. 네. 자, 민주당의 장애 투쟁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애 투쟁이라는 것이 물론 뭐 민생을 외치고 있고 피켓 중에도 뭐 민생을 살리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보면은 이제 검사 독재 규탄한다. 뭐 사실 이제 그게 가장 눈에 띄었고요. 뭐 이재명 대표도 연단에 서서 결국은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장외 집회의 성격은 결국은 이재명 반탄 집회죠. 그런 면에서 아무리 이제 민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그날 보십시오.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는 바람에 결국은 그 앞을 지나가는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런 장외 집회를 계속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 하여금 많은 그러한 피로감을 또 느끼게 하는 것이고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결국은 좀 방탄용으로 그렇게 비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자제돼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방탄용이다 이런 주장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 계속되는 무역 적자 그리고 미국의 IRA법을 대응하지 못한 점 또 이란을 적으로 규정해서 굉장히 외교 관계라든가 또 원유 수입선이 또 LNG 수입선이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점 등등 여러 가지 참사가 굉장히 연속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민생 돌보는 것보다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죽이기 그리고 문석열 정권에 대한 정말 쌍끌이식 수사와 또 감사원을 동원한 감찰 신경을 딴 데다 쓰고 있다. 그래서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한 시선을 지금 자꾸 그러니까 이런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민생을 위해서 장외에서 국민보호대회도 하지만 그 원인이 이런 검찰 독재, 검찰 정권으로 지금 그것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장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요새 움직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 직권남용으로 나도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라든가 이런 그 결재선상에서 지시를 해도
혹시 나도 수사당해서 될까봐 거의 뭐 복지부동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탄력성이랄까요? 유동적인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국민께 보고 드리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니, 오히려 주장이신데. 그렇게 하면 주말에는 해야 된다고 저는. 그거를 주말에는 국회에서 해야죠. 뭐 지금 뭐 국회가 1월에도 민주당이 사실 1월에 국회가 안 열리는 달인데 갑자기 또 민생 들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국회를 열었는데 임시국회 소집했죠. 그런데 뭐 지난주에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정말 있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한 10건도 안 되는 법안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민생을 그렇게 외치면은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같이 이러한 민생 또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거에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뭐 관련 부처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왜 장외로 나가야 됩니까?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한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를 압박해오는 이런 수사를 결국은 면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뭐 이런 정치적 저는 그 공세에 불과하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그 민생을 외친다고 하면 그거는 국회에서 이제 저희가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냥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 그 국회가 논의의 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밖에서 그 장외 집회를 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어떠한 그런 세를 과시를 하고 이거를 위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를 좀 향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뭐 이런 것이 결국은 다 또 부당한 수사라고 그렇게 또 규탄하면서 또 그러한 본인을 향한 수사를 비껴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좀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승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는 검찰에서 하는 거지 대통령께서 어떠한 그런 민생을 안 챙긴다. 사실 그런 지적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은 민생대로 또 관련 부처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또 관계자들이 챙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못한다.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예, 지금 그런 국회가 면에서도 민생의 공감할 수 논의의 없다는 장이 말씀을 돼야 드립니다. 된다는 전주 의원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난방비 폭탄이라든가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지원 7조 2조 원에 대한 국민 지원과 30조 원에 달하는 그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한 그런 그 추경을 갖다가 분명히 제안했고 만나자고 했는데 뭐 거의 메아리지 않습니까? 대답 없는 메아리로 이렇게 대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중에는 계속 민생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말에 장외에 나가서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네. 그거 좀 대답을 그러니까 민생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좀 호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생을 이렇게 챙기시면 그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날치기 통과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적극적인 입법 보완 사실 이런 것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임대차 어떠한 그런 그 혼란 상황을 가중시키고 사실 지금까지 이러한 경제적으로 사실 국가가 어려워진 그것이 결국은 그 민주당이 그 날치기 처리한 임대차 3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거기에 쌍수 들고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를 거니까 각자. 마음입니다. 네. 자, 또 국회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5일 동안 국회에 있다가 또 말씀하실 거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좀 살펴보면 야 3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안 제출했고 본회의에 보고까지 된 거죠? 네네. 그럼 이제 72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마 모레 본회의 처리를 수요일에 하게 될 것 같고. 자, 이제 뭐 탄핵안을 제출한 사유는 뭐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좀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네. 탄핵은 고위공무원이 그 징계에 해당하는 헌법이라든가 법률 위반을 했을 때 그리고 그 행위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할 때 파면에 이르는 그런 이제 법적인 처벌을 징계를 하는 것인데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헌법 위반 또 법률 위반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보호 의무라든가 재해를 예방할 의무
또 현장에서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중대본이라든가 그런 수장으로서 신속하게 지휘를 해서 손해의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의무도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상민 장관이 그 법률 위반을 한 것은 맞고요. 특히나 그 국회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또 유족 명단을 갖다가 뭐 이렇게 잘 뭐 명단이 수집이 안 됐다라든가 이렇게 거짓말한 부분, 위증한 부분도 역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성실 의무 위반도 되고 그로 인한 직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159분의 희생자 그리고 거의 200여 명에 이르는 부상자 그리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안감 등등을 초래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라 저희가 장관을 경질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 정도 경질하는 것은 예전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마땅하고도 그런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으로도 해야 될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그런 국민의 뜻이랄까요?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통하면서 결국은 이게 또 탄핵 소추라는 그런 문제까지 커지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과 이제 법적 책임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2구 참사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까지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발 방지 그리고 또한 책임자에 대한 당연히 문책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걸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지는 것과 법적인 책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해임 건의하는 어떤 정치적 힘을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법률 위반이 아니라도 해임 건의안은 충분히 국회에서 뭐 발의하고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 그리고 중대한 법률 위반 이 두 가지에 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죠. 비근한 예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결국은 소추가 됐던 분이죠. 그런데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법률 위반은 인정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 이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선거의 중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이런 신임을 잃게 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결국은 기각이 됐죠.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아니면 헌법 위반이 있어야 이제 이게 탄핵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도 12구 그 참사 국정조사위원회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되려면 어떤 큰 그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 정도의 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잘한 건 아닙니다만 이상민 장관이 사실 이 사고를 알게 된 게 대통령보다 더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유기가 되기 위해서는 알고도 안 하는 게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 이제 하급자들도 몰랐고 뭐 대통령께서 먼저 아시고 그다음에 아니 이런 여러 가지 경위를 볼 때 이게 어떠한 그러한 그 책임을 어떠한 그런 중대한 법적 책임이 지금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공감대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다. 결국은 이것 역시 이재명 그 당대표를 향해 오는 이러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이상민 장관 때리기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헌법에서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토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예상하는 것은 원래는 그동안에는 뭐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는 거 봐서는 그냥 그대로 본회의에 바로 이제 회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이게 과반수를 그냥 찬성을 하면 뭐 탄핵 소추안이 결국은 통과가 되는 회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헌재에 가서는 그게 제일 쟁점일 겁니다. 국민의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는 그건 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가 결국은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않다는 이유로 어떤 그러한 치밀하지 않은 뭐 이러한 논리로 돼서는 네.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싶습니다.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이제 그 전재 의원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관은 대통령과는 달리 그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다.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탄핵 인용의 기준은 대통령과는 현저히 다르다. 그러니까 장관은 좀 더 손쉽게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그 결정문의 기준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전재 의원님께서는 자꾸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을 갖다가 이제 거의 동일선상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 이제 내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해임권이라든가 이 윤석열 정부 또 계속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에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도 있고 가장 큰 거는 정말 중대한 결과가 낳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생을 달리했고 또 200여 명의 부상자들이 아직도 치료를 받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안부 장관 정도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듯이 행안부 장관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이 국정조사에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출한 탄핵 소추에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이제 붙을 텐데 그 증거 자료들은 국정조사와 같이 공개된 회의장에서 다 당사자들이 위증의 벌을 선서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위조된 서류가 아닌 진짜 서류를 내고 또 여러 가지 그 119라든가 112 이런 녹취록이라든가 다 객관적이고 신빙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헌재에서도 그 신빙성을 높게 볼 것이며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로 충분히 인용을 할 것이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자, 전망하고 이 자리는 있습니다. 이제 법정은 아니니까 헌법재판소 네, 재판정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형사법정도 아니니까 법률적인 논쟁을 여기서 하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 하고 있는 지적은 그거잖아요. 정치적 책임을 왜 아무도 지지 않느냐. 이 비판은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전 의원님은 정치적 책임과 형사사법적인 책임은 다르다. 그래서 탄핵하는 건 또 다른 차원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정치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159명이 숨진 이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네.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방법을 법적 책임으로 아예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사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물 사람, 그러니까 정치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국민들의 또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뭐 그것은 충분히 뭐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만 정치적 책임 아무도 안 진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그만둔다고 해서 그게 무리하게 해가지고 이게 법적 책임으로 해서 탄핵이라는 거는 이게 간단히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힘자랑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물론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이제 법률 가시지만 법률적으로 정말 근거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제 기억에는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저는 있는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정말 없거든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것이 이렇게 남발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 좋은 사례가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게 저는 뭐 기각이 될 가능성이 또 높다고 생각하는데 헌재에 가면 아마 기각 가능성이 그렇다고 높지 하면 않냐? 더욱더 안 좋은 그런 선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책임과 이 법적 책임은 저는 분류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정치적 책임, 어떤 정무적인 결단 이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여기까지 흘러온 건데 자, 그럼 민주당에 이 질문을 드려볼까요? 당내에도 그런 우려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김도읍 의원이란 말이죠. 국민의힘 소속이고. 네네. 과연 성실하게 탄핵 심판 절차에 임할 것인가? 네. 혹은 성실하게 임했다고 해도 네. 만약에 헌재에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 이제 결정이 나오면 그럼 이 정치적인 후과는 과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전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법조인은 자꾸 법적 책임 유무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검사 생활만 수십 년을 하시고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뭐 검사 무오류 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검사는 잘못이 없고 잘못을 했어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생각이 이런 그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보임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과도 하고 국민에 대한 안심도 드리고 하나로 모아야 되는 그 수많은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은 이제 이게 탄핵 소추까지 이르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버틴 데에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우 위원장이니 탄핵 소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한몫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소추 내용과 증거 자료들을 헌법재판소에 보낼 때 그거를 법사위원장이 임의로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탄핵소추 의결안에 가장 풍부한 다양한 내용들을 다 담았고 그 사실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900여 쪽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열려서 기일이 진행이 되면 또 유족들께서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재판장에 나가서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참고 자료도 낼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아마 헌법재판소에 충분히 전달이 된다면 설령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조금 직무를 소홀히 하더라도 저희가 탄핵 그런 그 인용을 받기에는 부족함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요. 이미 72시간 내에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석 뭐 비율로 보면 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할 수 있고 야 3당이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진행은 될 텐데요. 보시죠.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그게 또 뭐 안심이 안 됐는지 이 탄핵의 경우에는 대표 발의한 의원이 탄핵 소추를 한다, 탄핵 소추 위원이 된다, 뭐 이러한 지금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당장 그것이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네, 소급 적용은 안 되니까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뭐 법사위원장이 어느 쪽 의원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반대라고 해서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이거는 법과 이 증거와 논리에 따라서 그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아까 이제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국정조사에 참여한 그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저희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네, 해석이 다르니까 그거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국정조사에서 너무 그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민 장관 탄핵을 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 할 정도로 한 3가지만 계속 물어봤어요. 서울시 뭐 유족 명단을 서울시에서는 보냈다는데 왜 행안부 장관은 모른다고 했냐. 그 다음에 또 왜 그 뭐 중대재 그러니까 그 수사 이 진상본부 이것을 중대본을 왜 늦게 또 구성을 했냐 뭐 해가지고 한 몇 가지를 좀 물어봤는데요. 결국은 뭐 여기에서 우리 김성원 의원님과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헌재에서 결국은 뭐 법과 증거와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차가 분명히 남아 있으니까요. 네, 헌재 법정에서 재판 중에서 진행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죠. 전당대회 과열 양상이죠. 윤심공방 거셌고 이번엔 대통령 탈당, 신당 창당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그리고 안철수 의원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쓰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셨으면 전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죠. 결국은 모든 판단은 당원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등판한 것 같아요.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에 와서 예정에 없이 어제 국회에 와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면담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했던 발언 들어보셨고요.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당대표 선거에 이제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안윤연대
결국은 대통령과 본인과 이렇게 연대한데 사실 뭐 이렇게 부적절한 말을 좀 한 것이 뭐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축제장이 좀 돼야 되는데 뭐 현재로서는 또 과열 양상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능력이나 또 본인들의 비전으로 사실 이제 승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러한 사태까지 온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 좀 있는 것이고요.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선 것은 좀 그 도를 넘어서 정말 대통령을 이 당대표 선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끼워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결국은 좀 대응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한 거다. 안윤연대라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표현에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판단하시는 거죠. 당대표가 되려는 분이 윤핵관을 운운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부적절한 표현입니까? 그 부정적 의미,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이거 이제 이 윤핵관이라는 말이 나온 경위를 보면 이것 국민들이 다 그거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나 아니잖아요.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의 일원으로서 사실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당은 당대로 또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내서는 그러면 이제 선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떠한 그런 하모니, 조화로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일부 그러한 면이 또 당대표를 결정할 때의 요인이 뭐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본인의 능력으로 이 부분, 본인이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이고 또 본인이 어떻게 좀 당을 그렇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운영할 건지 사실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당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돌이켜보면 그 당대표를 뽑는 룰부터 그 책임당원 100%로 바꾸는 것에서 유승민 후보를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유력한 당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니 안 후보에 대한 뭐 국민의힘당 쪽 분들 표현에 의하면 집단 린치다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선거법에 공무원, 대통령 포함입니다. 당내 경선에도 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 그게 굉장히 그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내 그 공천이라든가 선거 관련해서 조금 개입했다가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 수사에 의해서 징역 2년 실형까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윤심 혹은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제발 중립을 지켜달라 또 선관위에 경고를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은 좀 더더욱 자중자애해야 되고 신중하게 언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뭐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최근의 지지율 흐름을 보면 당대표 가상 대결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책임당원 100%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 결과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안철수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죠. 최근의 흐름은 뭐 명확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2차례나 찾아가서 지난 주말에는 가족여행하고 있는 강원도까지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고 오늘은 또 초선 의원들이 한 10여 명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지난번에 그 50명 집단 성명 냈던 그분들도 대부분 포함이 된 그 모임이었고 이런 당내 흐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급한 거죠, 일단. 지지율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일단은
자, 국민의힘의 이번 이제 당 대표 선거는 100% 당원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당원들이 뭐 현명한 선택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한 당 대표가 누구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역할을 할 분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돋보이려는 순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당의 우수한 인재를 사실 영입해서 그분들이 총선에 바람을 일으키고 변화를 국민들께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돋보이라고 하는 순간 사실 국민의힘에 내년 총선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연 그런 조연 역할을 누가 해주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원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인 관심이 있고 그 부분이 전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경원 대표야말로 또 국민의힘 그 지지층에서는 당원들 사이에서도 또 상당한 그런 지지 기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한 뭐 연대나 아니면 어떠한 뭐 만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나 대표께서 어떠한 지금 말씀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뭐 돕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또 나 대표가 선거를 당 대표 경선에 그렇게 또 불출마 선언을 하신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뭔가 역할을 할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플랜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는 그런 검사 출신 혹은 윤핵관 출신 사람들을 국회에 대거 입상하려는 전략이 하나고요. 그게 통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이제 중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또 검사 출신이라든가 윤핵관을 많이 등원을 시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사후에 그러니까 퇴임 후에 그런 플랜을 보호하려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있다고 보는데요. 과연 나경원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중립을 지키시겠다고 본인이 할 역할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이제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측 그 뭐 천하람 후보라든가 이쪽에서 얼마나 이제 치고 나오는지에 따라서 나경원 대표가 또 등장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뭐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컷오프부터 좀 봐야 되지 않냐? 아니 생각은 자유입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그런 퇴임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좀 나가신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의석수가 뭐 일당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정부를 위해서는 일당 과반수가 되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대통령실이나 뭐 당에서도 다 어떻게 하면 총선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러한 부분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발언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신평 변호사, 김기현 후보의 후원 회장 맡고 계신 분인데 이런 걸 올렸어요. SNS에. 만약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해서 신당 창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보여주시죠. 네. 정계 개편, 탈당, 신당 창당 이런 게 언급이 됩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사실은 저 신평 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도 깊고 또 어떻게 보면 멘토 역할을 계속 해오셨고 또 김기현 후보의 그 후원회장 일을 맡고 있어서 저분의 한마디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윤 대통령의 그 마음을 속마음을 갖다가 추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탈당까지 말씀하실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투 트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좀 김기현 후보가 자체 내 조사에서도 좀 쫓기고 있는 거 아니냐. 쫓기고 있는 게 아니라 현격하게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듯이 안철수 후보한테 이길 가능성이
점점 더 떨어져서 어떤 그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경각심이랄까요? 더 나아가서는 뭐 협박, 뭐 김기현 당대표가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난다라는 협박으로 들릴 정도의 그런 멘트라서 급한 마음에 한 거는 같은데 저거는 정당 정치에는 굉장히 해가 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김기현 의원도 캠프 차원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사적인 견해일 뿐이다 이렇게 일단 네. 수습을 하긴 했어요. 네. 좀 부적절하죠. 예, 아무리 뭐 김기현 대표의 후원 회장이니까 당연히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되는 것을 가장 원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제 굉장히 부적절하죠. 무슨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것은 뭐 무슨 사실 뭐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 해서 또 김기현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인이 대통령과 뭐 가까운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대통령과의 뭐 친분을 과시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생각을 그렇게 섣불리 생각을 그냥 자기 본인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그렇게 섣불리 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열을 넘어서 곧 터질 것 같아요. 정말 대통령 탈당까지 나왔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김승원 전주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